안녕하십니까. 홍양숙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실무 쪽 풀어볼까 합니다. 앞부분에서 벌써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세무 1급인 건 아실 거고, 여러분,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는 총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번에는 전표 입력이, 2번은 부가가치세, 3번은 결산이죠. 4번은 원천징수고, 그리고 배점이 가장 큰 우리 법인 조정이 마지막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진행할 수는 없어서요. 강좌를 3개로 나누어서 갈 예정입니다. 자, 93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제 1번에 있는 전표 입력과 2번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회 기출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7.56%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원천징수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고 법인 조정에 많이 틀리는 문제가 조금 있었고 이론 문제가 어려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합격률보다 조금 아래쪽이 아닌가. 합격률이 가장 좋게 나오면 10%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7%대가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준비들 다 되셨을 거니까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퍼펙트 전산세무 1급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2021년도에 출간된 교재 페이지 1062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당연히 2021년도로 호환된 데이터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데이터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데이터 진행 다 해놨고요. 자, 반드시 확인하실 게 내가 선택한 회사가 맞느냐. 세무 1급은 회사가 2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진기업이고 회사 코드 930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우진기업의 930번 맞고요. 현재 중소기업이며 제조와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는 14기로 회계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모든 급수의 공통사항이니까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문제 1번은 항상 전표 처리 문제이죠. 자, 이 전표 처리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일반 전표 입력, 어떤 전표를 넣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열어놓고 갈게요. 자,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도 그냥 무조건 오픈을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자, 판매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로 2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일단 여러분 대변에 계정 과목 결정 끝났네요. 보통 예금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험료 250만 원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부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무슨 부분이에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자, 날짜는 며칠이고요? 1월 2일. 자, 그러면 우리 보험료는 일반 전표이다, 메인 매출 전표이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가로 문구가 있네요.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다 우진기업이고요. 피보험자는 판매부서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금액은 얼마를 냈다? 25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중에 임직원 보장성 상해보험 50만 원이 있고요. 여러분 보장만 받고 끝나는 보험이네요. 자, 이런 부분은 보험료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소멸성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보장만 받고 끝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멸성 보험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소멸성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험은 무엇으로 간다?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계정 과목 뭐로 가면 돼요? 보험료라는 거죠. 그런데 저축성 만기 환급이 된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네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인 만기 환급금이 있는 부분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돌려받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축성 보험은 소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로 가야 한다? 이 부분은 자산으로 가야 합니다. 자산. 자, 그래서 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건 계정 과목 뭐로 가라? 정기예금으로 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아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계정 과목 얘기가 없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 계약 기간에 가서 봤더니 5년 동안 납입을 하고요. 실제 만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납입하고 보장을 받는 기간이 있어서 10년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단기예요, 장기예요?
장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가입하고요. 2년이 지난 상태래요. 누가 봐도 장기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 투자 자산에 있는 대부분 장기성 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여러분. 네, 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계정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출제자가 정기 예금이라는 계정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기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문제도 자주 내는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무 1급에도 출제가 되고 심지어는 회계 2급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월 2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차변부터 정리합니다. 자, 계정 과목은 뭐라고 넣고요. 보험료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판매비와 관리비에는 821번 보험료 넣어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자, 같은 변 차변에 정기 예금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정기 예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드가 105번이죠, 여러분. 저는 어쨌든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당좌 자산을 넣어달라고 했네요. 네, 당좌 자산에 있는 105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금융상품은 거래처 코드 관리 해야 하네요. 거래처 관리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1번 문제에 거래처가 없어요. 그러면 입력할 수 없겠죠. 그대로 넘어오시고 200만 원 추가 입력합니다. 자, 상대편 대변에 돈은 무엇으로 주었다? 보통 예금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럼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 이 문제의 취지는 소멸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을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 예금이든 장기성 예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기에 환급금이 이루어지면 원금은 예금으로 잡아놨던 거 상계하고요. 그때 받는 이자는 이자 수익 정리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실제 실무자들도 정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기중에는 몰랐다가 뒤에 만기 때 돈 받을 때 가면 사건이 터져요. 왜일까요? 여러분 만기 돌려받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몇 천에서 억대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그걸 자비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자비기 억대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5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금융 니스로 이용 중인 기계장치의 상환 내역서는 다음과 같으며 매월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고 있다. 자, 일단 대변 계정의 보통 예금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의 일자는 5월 31일이고요. 그럼 예정 상환 일자 며칠? 2021년도 5월 31일 회계 처리해달라. 자, 할부금은 지금 현재 얼마이다? 니스로 내야 되는 돈은 50만 원이다. 그중에 원금은 48만 원이고 그중에 2만 원은 이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융리스로 기계를 사게 되면 취득했던 시점에 무슨 처리한다? 차변에는 우리 자산은 내 거예요, 여러분. 운용리스 같은 경우는 내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내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무엇 하시면 된다? 부채 처리해 주시면 돼요. 누구요? 갚을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채는 이자는 들어오지 않고요. 원금의 합계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48만 원은 부채를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이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50만 원 중에 2만 원은 자, 이 이자는 상환되는 시점에 무엇 한다?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뭘 안 줬냐면 대변의 부채 계정 뭘 사용했느냐라는 걸 안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시면 회계 처리 일자가 5월 31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미리 돈이 나간 날짜가 있었죠? 4월 30일. 그럼 4월 30일에 가서 무엇 하시면 돼요? 조회하시면 되겠네요. 자, 누가 봐도 돈이 나가는 건 일반 전표입니다. 그럼 4월 30일 일반 전표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차변에 우리는 니스 부채로 정리해놨던 열제 캐피탈 거 돈이 나갔고 그리고 동일한 날짜 이자 비용 3만 원도 같이 나갔다.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갔다는 것까지 다 써있네요. 똑같은 분계이고요. 금액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5월 30일이 그럼 1회 납이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1회 납이 아니다. 우리 첫 번째다. 그러면 나 부채 계정 확인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시면 어디에 갔다 오셔라? 합계잔액 시산표에 다녀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시고요. 우린 그냥 12월 31일자로 조회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자동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을 확인하는데요. 우리는 부채 계정이 필요한 거니까 부채 부분을 갑니다. 자, 이게 1년 이내에 금융리스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유동부채 쪽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1년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유동부채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부채 계정에
니스 용어를 달아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차입금 쓴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안 쓰고 싶은 거죠. 구분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비유동 부채에 누가 있다? 니스 부채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2,500만 원이 있었고 그중에 47만 원 상환이 됐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게 2,453만 원이다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됐어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계전액 시산표 다 봤으니까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5월 31일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여기 상환 내역서에 열제 캐피탈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전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금액은 50만 원이 출금이 됐습니다. 자, 상대편 차변에는 우리 니스 부채였죠, 여러분. 그러면 니스 부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는 기계장치를 회계 처리 안 하고요. 차변에 자산을 니스 자산 처리했었네요. 네, 니스 자 넣었더니 바로 나오죠. 자, 그럼 315번에 있는 부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누구 넣어야 된다? 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 회사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50만 원이 아니라 48만 원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 같은 변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에 있는 이자 비용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7월 7일입니다. 자, 회사는 주식회사 민진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던 누구를 기계 장치를 무엇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기계 장치를 무엇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자, 처분하기 전까지의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반영되었다. 이건 뭐 때문에 주는 문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용 중이었던 기계 장치라고 하면 처분하는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 누계 280만 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처분 시점까지 금액이라고 아예 주어져 있네요. 그럼 고민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 자, 취득한 금액은 500만 원이고 처분은 300만 원에 처분을 했고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고요. 지문에 벌써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메인 매출 전표에 유형은 뭐로 입력하신다? 10일 과세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 결제는 외상 결제입니다. 1개월 이내에 받기로 했다. 그런데 유형 자산을 처분한 거예요. 재고 자산을 처분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죠.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미수금. 자, 그리고 거래처 누구요? 주식회사 민진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메인 매출 전표네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아까 열어놨죠, 여러분? 네, 그 부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는 7월 7일입니다. 자, 유형은 10일 과세라고 넣어주시고 품목에는 뭐라고 넣을까요?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장치라고 넣겠습니다. 사실 품목은 채점 대상 아닌 건 아실 거고 공급가액에는 처분 금액 얼마? 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30 나오게끔. 자, 거래처는 민진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민진거래처 꼭 넣어주시고요. 전자이다 종이이다 당연히 전자겠죠. 분계는 뭐로 간다? 우리 고정자산 매각은 무조건 뭐로 간다? 우리는 혼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 제품 매출의 계정 과목을 누구로 바꿔라? 기계장치 206번으로 바꿔주시고요. 반드시 300만 원을 누구로? 취득가액 5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그럼 대변 입력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무조건 차변으로 넘어옵니다. 자, 3번 차변 넣어주시고요. 기계장치가 206번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이죠. 플러스 1. 자, 금액 얼마이다? 28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에 관련된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 같은 변 차변에 돈 받는 걸 넣습니다. 자, 우리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돈 미수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부가세 별도 300에 팔았으니까 받을 돈은 얼마이다? 330이겠죠. 그럼 차변에 250만 원 금액을 33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단에 대차 차액 자리를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80만 원 양수가 뜨네요. 그래서 이 대차 차액 자리가 양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고요. 이 자리가 음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익이니까 어느 변에 넣어야 돼요? 수익 계정이니까 대변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선택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없죠. 이제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급수 출제 문제죠.
네, 모든 급수. 그러니까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 다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7월 24일입니다. 자, 당사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 토지의 형질 변경비 55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했죠? 이건 토지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정집 이런 성격이에요. 그럼 토지를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니까 개정 과목 처리는 뭐로 간다?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되죠. 자, 근데 여러분 토지는 실제 이 토지 자체로는 부가가치가 나올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부가가치 창출에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이다, 면세이다, 면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면세 성격에 갖고 있는 매입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54 불공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끊고요. 그래서 550만 원과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토지 굴착비라는 건 땅을 팠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굴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굴착은 왜 한 거예요?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 건물 지을 때요. 지하를 파서 지하에 정화조를 심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또는 철골을 넣거나? 그럼 여러분 그건 건물을 올리기 위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토지의 취득원가일까요? 아니면 건물의 취득원가일까요? 건물의 취득원가예요. 근데 이게 토지자가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다 불공 처리하셨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공장을 올리기 위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들어간 땅판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취득 원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건 맞지만 토지가 아니라 누구이다? 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건물은 과세품일까요? 면세품일까요? 건물은 과세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굴착비에 대한 330만 원 부가세 포함 금액인데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실 때 뭐로 입력한다? 50일 과세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했어야 되겠죠. 실수하지 마실 것. 이런 패턴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을 했고요. 보통 예금을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의 형질 변경비 550만 원과 우리 토지 굴착비 3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 자, 그리고 주식회사 대민건설로부터 무엇을 전자세금 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였다. 우리 두 건 수취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뭐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50일 과세 하나와 54불공 하나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상기 형질 변경비와 토지 굴착비의 개정은 토지 또는 건물의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입력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세금 계산서 받아왔으니까 우리는 어디 입력해야 될까요? 매입 매출 전표이죠. 일자는 7월 24일이니까 반드시 일자 변경 꼭 잘해주시고 유형은 54 불공부터 가겠습니다. 자, 품목은 뭐라고 넣냐면 형질 변경이라고 칠게요. 형질 변경기. 이러면 그냥 토지 넣어도 상관없어요. 공급가액 얼마? 500만 원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금액을 잘못 넣었어요. 500만 원에 50만 원 나오게끔 거래처는 누구이다? 대민이죠, 여러분. 네, 대민건설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에다 종이다, 전자 1번. 자, 불공지 사유는 코드덤 F2번 눌러주시면 사유가 검색이 되죠. 이 중에 몇 번이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고 하는 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돼요? 혼합 3번이죠. 자, 차변의 원재료는 반드시 201번에 있는 토지로 꼭 변경시켜 주시고 대변에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명기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하시면 끝. 됐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 같은 날짜입니다.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뭐라고 넣을까요, 여러분? 우리 굴착비, 토지 굴착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300에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동일하게 대민건설입니다. 전자는 이어 선택하시고 분계 혼합입니다. 자, 그런데 차변의 원재료 계정을 뭐로 바꾼다? 우리는 건물로 바꿔준다. 그래서 건물 202번 300만 원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편 대변엔 보통 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 330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하실 거 있어요? 전표 입력 문제 모두 마무리 끝났습니다. 12점이고요. 각각의 문제 배점이 3점씩이었습니다. 뭐 특이한 문제는 없어요. 기존의 패턴에 벗어난 건 없고요. 이번 문제를 캐치를 조금 늦게 했던 분들이 이거 뭐지? 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부가가치세 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표 처리 부분은 모두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전표는 모두 종료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배점은 10점입니다. 지금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나는 4점짜리, 하나는 6점짜리가 출제가 됐고요. 문제를 들어가서 봤더니 1번은 부속서류 작성 문제이고요. 2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이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겸용사업자란 얘기네요. 자,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인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무엇해달라? 작성해달라.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무엇한다? 생략한다. 자, 공장으로 사용될 토지부터 증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메뉴 들어가는지 벌써 결정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라는 모듈을 선택하시고 부속명세서 1에 가셔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열어놓고 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간은 언제이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러면 조회 기간에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1월부터 3월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1급은 여러분 지금 여기 탭이 4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겸용사업자 부분하고 관련된 것까지. 근데 하나로 내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이란 부분과 안분, 정산, 재계산 쪽을 항상 섞어서 내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요. 등기 업무비를 법무사에게 5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이고요. 자, 그래서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하였다. 자, 여러분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이 내역은 반드시 무슨 부분이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한 것만 입력한다? 수취한 것만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증빙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금 계산서 아예 글씨 써 있죠. 됐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토지와 관련돼서 등기 과정에 낸 법무사 수수료잖아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때문에 불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1, 2, 3, 4 중에 몇 번에 입력하시면 된다? 토지의 자본 지출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 6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래처인 주식회사 동호에게 제공할 선물 세트를 30만 원 부가세 별도에 구매하고요. 세금 계산서를 우리 수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세금 계산서니까 공제 여부 확인해야죠. 선물 세트는 누가 봐도 뭐가 된다? 접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접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접대는 몇 번? 4번 자리에 불공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된 공통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105만 원이래요. 그럼 여러분 세액이 105만 원이니까 우리 가액, 매입가액은 얼마가 된다? 1,050만 원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위에서 우리는 겸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줬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예정신고 기간엔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공통매입이 있었다라면 안분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만 안분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 면세 비율이 얼마에 미달하면 5%에 미달하면 안 하죠.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사가지고 온 금액에 대한 것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면 5% 미만이어도 안분 계산은 생략할 수 없어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2021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요. 자,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입력하래요. 그래서 과세는 2억 6천이고요. 면세는 1억 4천입니다. 그럼 여러분 2억 6천에 1억 4천 더하면 얼마가 돼요? 4억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4억 중에 1억 4천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 계산기 좀 누를게요. 자, 1억 4천 나누기 얼마 하시면 된다? 4억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 백분율로 환산했더니 우리 35%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네, 그러면 면세 비율이 현재 이 면세가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35%예요, 여러분. 그럼 5%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분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제가 왜 강조할까요? 무조건 안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무 1급은 안분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안분을 안 하는 문제를 섞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번쯤은 좀 보십시오. 특히나 예전권. 확정은 기본적인 전제를 줄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안 주면 또 검토하셔야 돼요. 2020년도 기출 중에 공통매입색 안분 계산 정산하는 문제 냈었거든요. 이 문제 말고도. 근데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기존에 대한 걸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자, 우리는 안분합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부터 간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내역부터 간다. 자, 그러면 우리 표시했으니까 여러분 6번 자리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부터 가겠습니다. 자,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세금 계산서는 다 한 건으로 넣습니다. 매수는 1.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에다? 50만 원에 5만 원 나오게끔. 자, 그리고 접대와 관련된 건 4번 자리이죠. 매수는 또 판매라고 넣어주시고요. 30만 원에 3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 됐어요. 자, 요 부분은 마무리. 자, 우리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급 가액을 줬어요, 여러분. 공급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요 산식을 선택할 때 몇 번을 선택한다? 1번을 선택한다. 자, 1번에 공급가액 기준이 없으면 매입가액 기준으로 가시고 2번이 없으면 3번. 3번이 없으면 4번. 다만 신축이었을 땐 4번이 우선 적용할 수 있다. 5번은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여러분. 요 총 도축 도수락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고깃집 얘기예요, 고깃집. 아, 여러분, 또 이러면 식당 생각하시겠네요. 정육이요. 네, 우리 돼지나 소 잡는 데들 있죠. 근데 자기가 잡아서 파는 건 모두 다 여러분 아실까요? 제가 서울을 기준 얘기하면 마장동이 있죠. 네, 마장동 가면 뭐가 있다. 이 도축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잡아서 고기를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면세예요. 그런데 자기가 잡지 않고요. 남의 소를 잡아준 경우가 있어요. 그건 100% 과세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겸용사업자가 돼요. 네, 그런 부분. 왜냐면 이 돼지나 소를 도축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특히나 소 같은 경우는 아무나 잡지 못해요. 손으로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우리는 1번 선택합니다. 자, 전표 데이터 불러오는 거 안 하죠? 입력 데이터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구분란은 우리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분란은 실질적으로 생략 가능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요. 공급가액에 입력합니다. 자, 공급가액은 반드시 제가 아까 부가가치세 105만 원인데 가액은 우리 100%로 환산하면 1,050이다라고 써드렸죠. 왜냐하면 안분할 때는 가액을 넣어서 세액이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공통매입과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1,05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럼 세액은 105만 원. 자, 총 공급가액은 일기 예정 미리 더해냈죠. 자, 과세와 면세의 합쳐진 금액을 총 공급가액 얼마에다? 4억입니다. 자, 면세 공급가액 얼마에다? 1억 4천이었죠. 그쵸? 자, 그러면 면세 비율 얼마에다? 35%. 저는 미리 손계산해서 35% 나왔다는 거 정리시켜드렸던 거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제받지 못할 불공제 매입세액은 36만 7,500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장하고 나오면 우리 점수는 몇 점이 된다? 4점이에요,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끝내야 4점. 그리고 반드시 작업이 끝나면 저장이라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저장 안 해도요. 메뉴 종료할 때 뭐라고 나올까요? 저장하겠냐고 묻죠. 네, 저장해 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6점 100점짜리 문제. 당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누가 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1기 확정이니까 몇 월부터? 4월부터 6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 기간은 4월부터 6월을 입력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저는 옆으로 또 밀어 놓고 볼게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나온 부분. 자, 그리고 가로 문구에 봤더니 모두 4월부터 6월에 발생한 거래이고 그리고 전표 입력과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하래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됐을까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걸 권장하냐면 여러분 시험지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처럼 부가세 신고서 열어놓고 우리 해당되는 남번호를 옆에다 다 정리하신 다음에 무엇해라?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하나 넣고 하는 거 권장 안 해요. 합산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정리하고 한꺼번에 쫙 입력하는 게 실수가 없어요. 자, 1번 수출 내역이라고 하는 공급가액부터 보겠습니다. 자, 직수출입니다. 그럼 직수출이면 다이렉트 수출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갔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리고 영세율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0이라고 써놓을게요. 너는 영세율이야. 그러면 영세율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에 가시고 영세 자리에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니까 기타 몇 번이에요, 여러분? 6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6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금액은 그대로 넣을 거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국내 거래래요. 수출 내역에 국내 거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할 때 가장 대표적인 국내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래 뭐 배우셨어요? 내국 신용장 거래, 구매 확인서 거래. 자, 그 부분은 최소한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이 있는데 구매 확인서를 2021년도 7월 31일에 발급했대요. 자, 일단 문제가 되네요, 여러분. 자, 우리가 국내 거래 중에 내국 신용장의 거래가 있거나 또는 구매 확인서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거래는 뭐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단 원칙상으로 보면 공급 전에 뭐가 되어야 돼요? 개설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구매 확인서는 그래도 여신이라는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내국신용장은 은행의 여신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금융 한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도가 모자르면 내국신용장 개설을 못해요.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후 개설을 허용해주고 있어요. 자, 사후 개설이라는 건 우리 공급이 끝난 뒤에 무엇하는 거? 개설해주는 거. 그래서 공급 후 개설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무엇해라? 나는 과세로 공급을 먼저 해요. 과세로 공급을 하고요. 과세 공급.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무엇으로? 영세로 무엇할 수 있다. 전환이 가능하죠. 영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무슨 사유이다? 우리는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사유가 있죠. 이거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무 1급 시험 보시는데 당연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 가면 공급 후 무슨 부분? 사후 개설이 되면 영세 전환하는 거 허용할게. 근데 여러분 이거 무제한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다? 우리 이 사후 개설이 가능한 시간을 들어가서 봤더니 위쪽에 쓸게 여러분.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겠죠. 그럼 1기는 언제까지? 그냥 여러분 날짜를 기억하세요. 7월 25일까지 개설이 되어야 되고요. 2기의 거래네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인 익년이라고 표현하죠. 1월 25일까지 뭐가 돼야? 개설이 돼야 사후 개설로 인정이 해요.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사후 개설에 대한 기한이 있었던 거죠. 이게 기한이에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뭐라고 얘기한다? 25일 이내에 개설이 되면 영세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날 개설됐어요? 구매 확인서 우리 7월 31일 날 발급되었다. 이게 개설됐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사후 개설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영세율의 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가 된다? 넌 그냥 과세 거래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냥 과세 거래.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여러분? 과세 쪽에 세금 계산서 발급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뭐라고 써드렸어요? 공급 후 개설이 된다, 사후 개설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로 공급하고? 과세로 공급하고.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세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억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기재해서 발급을 하고 사후 개설이 되면 우리 과세로 발급했던 건 마이너스 과세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면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총 몇 매가 된다? 3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 건입니다. 근데 이건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 개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세에 가야 된다. 그래서 남번호 몇 번에 가자?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에 간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리고 여러분 아래쪽 먼저 볼게요. 당구장 표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국내 할부 판매분과 수출 내역 중 국내 거래분은 적법하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무엇했다? 발급했대요. 그러니까 세법에 맞춰서 정확하게 했다. 그럼 제가 아까 위에 써드렸던 거 요건 다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문제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내용에 갑니다. 자, 국내 할부 판매이고요. 자, 제품 인도일자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이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온 거 맞네요. 자, 약정 기일과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와 있는데, 자, 일자 할부금은 언제? 우리 지금 현재 할부를 팔았네요. 할부.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할부는 단기라는 할부. 여러분, 할부는 제품은 인도하고 대금만 나눠 받는 거죠. 근데 1년 이내에 할부의 기간이 끝난다. 그럼 단기 할부죠. 그런데 1년이 경과하면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지금 내용을 봤더니 5월 8일 날 1차, 자, 2차는 8월 8일, 3차는 10월 8일. 근데 연도가 모두 다 같다 다르다? 다 우리 같다예요. 2021년도 언제부터? 5월 8일부터 언제까지? 우리 10월 8일까지 대금 회수가 끝나죠. 그럼 여러분 1년 이내에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우리 5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금 회수가 끝나니까 누가 봐도 단기죠. 됐나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무슨 부분 과세 표준도 결정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기 할부다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 인도 시기로 보는 거예요. 인도 시점에 무슨 부분? 공급 시기와 과세 표준이 모두 다 확정이 돼요. 근데 장기 할부이다라고 하면 약정한 날짜가 있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기로 한 때를 무엇으로 본다? 공급 시기와 과세 표준의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로 봐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5월 8일 날 인도했을 때 우리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3천이죠. 네, 우리 공급가액 전체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3천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다, 안 했다? 했다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장기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짜리 한 장, 1,000만 원짜리 한 장, 1,000만 원짜리 한 장. 그래서 세 건의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돼요. 됐을까요? 요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거는 전표 문제로도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단기와 장기 할부에 대한 우리 공급 시기와 과세표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거니까 어디에 넣어주면 될까요? 3천만 원을. 전 여기다 일단 3천만 원이라고 아예 써놓고 갈게요. 남번호 몇 번이요? 1번 자리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자리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아, 1억 3천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합산 금액이 나왔네요.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 자, 우리 2호 3번을 부가가치세법상 뭐라고 얘기한다? 간주 공급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무엇에 대한 간주 공급이요? 제품을 줬으니까 재화의 간주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주 공급에 무엇에 해당이 된다? 우리는 사업상 증여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사업상 증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가세 신고는 해야죠. 그래서 우리 요거 맨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뭐라고 입력한다? 14번 건별로 입력한다는 것까지 기억해야 되죠. 자, 과세표준 금액은 원가이다, 시가이다? 시가로 갑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간주 공급이 되려면 반드시 기본 전제가 있죠. 무슨 부분? 당초에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있다가 기본 전제예요. 받은 적 없으면 간주 공급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가로에 있네요.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제품입니다. 라고 한 부분. 그럼 간주 공급 들어가야죠. 제가 분명히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면제 조항이에요. 네, 금지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세에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기타 자리에 갑니다. 그럼 남번호 몇 번이다? 4번 자리이죠. 그래서 4라고 써놓습니다. 네 번째 문제. 요거 여러분 이론적인 부분의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면 이건 기억해야 되죠. 자, 자녀.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세법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녀. 특수관계자. 처음 듣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특수관계자. 자, 자녀에게 공장의 일부를 무엇하였다?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용역은 간주 공급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용역입니다. 제외가 아니고요.
자, 용역은 우리 모든 공급은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을 나누는데 재화는 간주 공급이 있다가 맞아요. 근데 용역은 우리 원칙적으로 무엇한다? 간주 공급이 있다 없다? 간주 공급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금액 산출도 어렵고 구분도 어렵다고 해서 이게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X 했어요. 근데 여기 단서가 붙죠. 다만 누구에게? 자, 회사의 특수관계자에게 특수관계자에게 무엇을? 부동산에 대한 걸 무상으로 공급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무엇한다?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시중의 시가보다 저리 싸게 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무상이나 우리는 저가로 무엇하게 되면 공급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간주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됐어요, 여러분? 지금 4번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는 특수관계자. 그럼 특수관계자는요. 회사에 있는 임직원은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임직원과 관련된 누구요? 우리 배우자라든지 자녀까지는 무조건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관계회사라는 게 있죠. 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금 계산서 발급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가 금액 100만 원 좋네요. 자, 이 시가 금액은 어디에 입력하시면 된다? 우리 과세 표준 및 과세 자리에 4번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혹여라도 원가라는 표현을 주면 시가로 기억한다. 근데 이런 무상임대 부분은 원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시가는 여러분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똑같은 평수에 임대료 얼마 받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정리 빠진 거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신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매입 자료가 없죠. 근데 매출 자료만 있어요. 그럼 매출 자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입력하는 자리는 여기 분홍색처럼 보이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 입력 문제만 냈다는 거죠. 그럼 여기만 입력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메뉴는 오픈해놨고요. 우리는 위에부터 순차적으로 무엇하자? 넣어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직수출은 6번 자리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6번 자리에 가시면 되고 금액은 3억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입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라고 하면 형광펜을 칠하시는지 하세요. 여러분들 필기도구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있는 점과 2번에 대한 부분 모두 다 1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1억과 3천을 더하면 1번 자리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1억 3천이 들어가야 되죠. 1억 3천 입력합니다. 자, 그럼 세액은 자동으로 1,300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국내 거래에 대한 것도 할부에 대한 것도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간주 공급이요. 하나는 재화의 간주 공급, 하나는 용역의 간주 공급입니다. 예외 조항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시가 2천에 100만 원을 더하면 얼마이다? 2,100. 둘 다 남번호 몇 번? 4번 자리입니다. 그러면 4번 자리 기타에 가셔서 우리는 2,1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아유, 저 왜 자꾸 2,100을 210으로 넣죠? 제 손이 일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2,100. 자, 그래서 요거 입력이 모두 다 끝나면 우리 합계 자리에 금액은 4억 5,100이고요. 그리고 세액은 1,510만 원이라고 들어오네요.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입력 위치 이렇게 표시하고요. 다방 공지가 됐을 때 내가 맞춰보고 싶다 그러면 요게 합계만 써가지고 오세요. 또는 매입 자료까지 다 줬다 그러면 남번은 다 쓰셨을 거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무슨 부분 차가감하여 납부할세액 자리 있죠. 요 금액만 메모해 오세요. 입력 자리가 틀리지 않으면 이 금액이 대부분 틀리지 않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오면 몇 점 주겠다? 6점.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 특수한 사항을 좀 본다면 아직까지 나왔던 패턴 문제를 조금 분석해 본다면 국내 거래 1억 원인데 구매 확인서 4호 개설에 대한 거 의뢰한 문제 낸 적이 없어요. 자, 요게 이제 특이점. 이렇게 작성하는 문제에서. 그리고 또 하나 4번에 있는 거. 무슨 부분이요?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낸 적이 없어요. 자, 이런 식의 문제들은 특수 문제들이고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져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저장하시고 메뉴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6점을 획득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이번 강좌에서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해설이 조금 많아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여러분? 네, 저희 다음 강좌는요, 결산과 원천 징수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